10여 년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3명의 거물, 프리드먼, 골드만삭스, 짐 로저스가 똑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한 연구가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상위 0.4%, 예측치를 넘어선 국가는 단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정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자원 비율은 0%에 근접한 땅. 그럼에도 지금 세계 질서가 이 나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 없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린 분명히 무언가를 놓쳤다. 그리고 그 해답은 그 나라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론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문명을 연구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조롱받던 예언이 어떻게 교과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를 생각하면 당연히 일본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죠.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고 중국은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도 모두 그 두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K-팝을 듣고 있었고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캠퍼스 카페에선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그저 작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문화의 파급력이었으며 국가 브랜드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부터 기술 혁신까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엔 각국의 경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말이죠. 그런데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이 조지 프리드먼 10년 전 예언한 한국의 미래였어요.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민간 전략가면서 스트래포라는 정보 분석 기관의 창립자이기도 했죠. 미국 정부 CIA와 영국 MI6도 그의 자문을 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는데 화면엔 10여 년 전 CNN 스튜디오가 나타났어요. 프리드먼이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능력을 가진 이들이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순간 CNN 앵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죠. 댓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리드먼이 맞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일본인이지만 인정합니다. 한국인인데도 실감이 안 나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증언처럼 느껴졌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프리드먼의 예언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다른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검색했고 먼지 쌓인 2013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목은 2050년까지의 글로벌 경제 전망이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8만 2천 달러에 달하며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를 가진 부국이 될 것.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한국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제치고 세계 2위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져서 그때의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 황당한 예측 발표. 한국이 세계 2위 말도 안 되는 전망, 조롱과 무시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골드만삭스마저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름을 검색했어요. 짐 로저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설의 투자자였죠. 그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실한 인구 8천만의 풍부한 지하 자원까지 갖춘 초강대국이 될 것.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도 헛소리 취급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명의 거물이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을 지목했고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조지 프리드먼은 지정학 분석의 권위자였고 골드만삭스는 경제 예측의 최고봉이었으며 짐 로저스는 투자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당시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은 패턴이었고 숫자 너머의 본질이었죠. 저는 최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2025년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자료였죠. 제목은 2025년 국가종합력 평가였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5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한 권위 있는 순위였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였죠. 그리고 4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4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 4위 강대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10여 년 전 조롱받던 예언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건가? 저는 다시 프리드먼의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했던 문장들이 다시 들렸어요. 한국은 근래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드문 국가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찾아낸 국가다. 당시엔 웃음거리였던 그 말들이 지금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작은 국토 제한된 자원 강대국들 사이의 압박. 모든 조건이 불리했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일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작은 나라가 10여 년 만에 세계 4위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결국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었고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모두를 위해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거리 위의 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나는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숫자가 나를 흔들었죠. 10년 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떨고 있었어요. 예언은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교과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기로 했다. 세계 4위 강대국 대한민국. 그 이름이 문서 위에서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재구성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대학교 배영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4위 강대국 대한민국, 그 이름이 문서 위에서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재구성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대학교 배영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배영우 교수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제 연구실 조교인 로버트가 같은 학과에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로버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척 중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제가 최근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로 저에게 전해줬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로버트가 쪽지에 적어준 이메일 주소를 보면서 이게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제가 한국을 연구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배영우 교수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연결고리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연구실로 향했어요. 캠퍼스는 아직 조용했고 아침 안개가 건물 사이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신인은 배영우 교수였고 제목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연구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문명 전략학을 가르치는 일론 마이클이라고 소개했고 10여 년 전 조지 프리드먼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짐 로저스가 한국에 대해 내놓은 예언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썼어요. 이메일을 쓰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세계적인 석학들의 예언을 믿는다는 게 비과학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제가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뀐 겁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녁 시간일 테니까 내일쯤 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3시간 뒤에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배영우 교수로부터 온 답장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제 예상을 뒤엎었죠. 일론 교수님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은 깨어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고 숫자는 진실을 말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겠느냐고 물으면서 3주간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배 교수의 답장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고 초대였죠. 사람에게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아닌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방문하고 싶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배 교수의 이메일엔 한 가지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책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껴야 하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빠른 발전, 높은 기술력,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배 교수의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있었죠. 과거 제가 연구했던 강대국들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이었다면 2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패권을 잡았죠. 프랑스는 문화로, 독일은 기술로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동료 교수 제임스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어왔어요. 요즘 한국 자료만 보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강대국으로 평가받았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과대평가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제임스가 다시 물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두렵습니다. 제가 틀렸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임스에게는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정말 진심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3명의 석학이 같은 예언을 했고 그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죠.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뭔가 있긴 한가 보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망하더라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학자의 도리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까지 직항편을 검색했고 2주일 뒤 출발편을 선택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죠. 예약 완료 화면이 떴습니다. 인천국제공항 ICN,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25년간 나는 강대국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시험 받는 기분이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살펴봤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였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영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분야를 파헤쳐봤더니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0%였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였죠. 점진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이었고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8%로 세계 2위였고 이건 강력하게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군사력 항목도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방산 수출액이 지난 3년간 300% 급증했고 2025년 기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K-전차 천국 미사일 FA-50 전투기가 유럽과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문화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1위를 차지했고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장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은 전 세계를 이끄는 대중문화의 기준을 바꿔놓았죠.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죠. 비행기 예약 확인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2주일 뒤 인천행 직항편.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와 펜,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열린 마음을 준비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책상 위엔 한국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죠. 저는 지도 위에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거대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는 순간 나는 학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25년간 문명을 연구했지만 이번엔 문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저는 가방을 끌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인천행 직항편,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될 참이었죠. 기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 중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년 전 일본 출장 때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영어 안내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었죠. 택시기사와 대화하려 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10시간이 넘게 지나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였죠.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무언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밝았고 깨끗했죠.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었더니 불과 30초 만에 통과됐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마치기까지 겨우 8분이 걸렸죠. 도쿄에서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이 나오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속도는 뭐죠? 모든 게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무료 와이파이를 검색했더니 즉시 연결됐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해봤죠. 500메가가 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느라 30분을 헤맸는데 여긴 3초 만에 해결됐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영우 교수에게 도착했다고 알렸죠.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명령이 아닌 습관처럼 느껴졌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한 남성이 손을 들어 저를 반겼습니다. 배영우 교수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인상이었고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답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입국 심사가 너무 빨라서 놀랐다고 말했죠. 배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목적지를 듣더니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배 교수가 통역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간단한 영어로 환영한다고 말했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어요.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론 교수님, 한국은 조용히 진화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변화해 왔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한 진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온 거죠. 배영우 교수의 첫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조용히 진화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 위로 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시차 적응도 할 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나가보니 1층에 편의점이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내부는 밝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부터 음료수까지 삼각김밥부터 라면까지 없는 게 없었죠. 저는 바나나 우유 1개와 삼각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신용카드를 내밀자 바로 결제가 됐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죠. 저는 편의점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0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죠.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인데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스턴을 떠올렸어요. 밤 10시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게 한국의 치안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으로 느껴지는 거였어요. 밤 10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배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첫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박물관이요. 기술이나 공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먼저 가는 이유가 뭘까?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검색해봤어요. 세계 6위 박물관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드는 곳이라고 했죠. 소장 유물이 150만 점이고 작년 방문객이 418만 명이라는 통계가 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 6위요.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수준이라는 건가요?
배 교수가 왜 박물관을 첫 일정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보기 전에 한국의 뿌리를 먼저 보여주려는 거구나.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시스템이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이었어요. 빠르지만 차갑지 않았고 정확하지만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배영우 교수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시계를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창밖을 바라보다 늦었다고 했죠. 배 교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처음에는 택시를 탈까 생각했지만 배 교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느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밀폐형 구조였고 내부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가을이라 냉방은 필요 없었지만 바람을 막아주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설명했어요. 여름엔 에어컨과 미스트가 나오고 겨울엔 좌석이 따뜻해진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계절별 냉난방이라니. 이런 건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배 교수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역 내부는 밝았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서 승강장으로 향했죠. 승강장에 도착하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어요.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투명한 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설명했어요.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했죠.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 설치된 곳이 거의 없었죠. 제 눈에 특별한 좌석이 들어왔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이었어요. 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했죠.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좌석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확실하게 사람을 생각하는 시스템이구나. 노약자석도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약자를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스턴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에 스크린도어도 없고 배려석도 명확하지 않았죠. 일본은 깨끗하지만 영어 안내가 부족했고 한국은 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라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구나. 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박물관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어요. 통로는 넓었고 깨끗했습니다.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계 6위 박물관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오직 이곳만 상위 10위 안에 든다고 했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천장이 높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티켓을 끊었어요. 상설 전시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큰 박물관이 무료라니. 우리는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선사시대 전시실이었어요. 큐레이터가 친절하게 맞이했고 전시 배치가 체계적이었습니다.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유물마다 한글과 영어 설명이 병기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유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고대 토기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설명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삼국시대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금관이 눈앞에 있었죠.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1500년 전 작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교함이 역대급이었어요. 금관의 세밀한 장식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니.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배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때부터 디테일을 추구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3나노 공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1500년 전 금관을 만들던 그 정교함이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금관의 정교함 앞에서 나는 삼성 반도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전시실이었습니다. 청자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고려 청자의 푸른 빛은 독특했습니다. 배 교수가 설명했어요. 중국도 재현 못한 색이라고 비추색이라고 부르는 이 색깔은 고려만의 비법이었다고 했죠. 저는 청자를 보며 메모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1500년 전장인들이 만든 청자가 지금의 K전차를 만들었다. 기술의 연속성이 보였어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글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체계라고 누구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살펴봤습니다. 체계적이었고 논리적이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있었다니, 이게 지금 한국의 빠른 교육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금관의 정교함, 청자의 완벽한 색깔, 한글의 과학성,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론 교수님, 작년에만 418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관람을 하고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금관을 만들던 정교함이 반도체를 만들고 거북선을 만들던 혁신이 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배영우 교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 반도체 단지와 경기도 방산 전시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본 5000년 역사가 오늘 어떤 기술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고 차창 밖으로 경기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공단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라고. 이곳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수천 대의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배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만 수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문자 센터로 향했습니다. 외부인은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시관과 자료실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어요.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혀야 했죠. 배 교수가 사전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자료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삼성 측 안내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고 배 교수가 통역을 해주기로 했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래에서 시작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규소를 추출해서 웨이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죠.
저는 숨을 멈추고 봤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긴다는 설명이었어요. 배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에 관한 기술 문서였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는 3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라고 했죠. 현재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삼성과 대만 TSMC 두 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나노미터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기였어요. 배 교수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 한 올을 축구장 크기로 확대한다면 3나노는 연필 굵기 정도라고 했죠. 그 미세한 단위로 회로를 새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웨이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형판이었어요. 배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웨이퍼 하나에 수백 개의 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칩 하나하나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두뇌가 된다고 했죠. 웨이퍼를 보는 순간 나는 세계의 심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생산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 교수가 통역해줬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디램은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배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었어요. 삼성은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 GDP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죠. 이제는 이해가 갔습니다.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투자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고. 배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어제 본 금관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1500년 전장인들의 정교함이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완벽을 추구하는 DNA가 대를 이어 전해져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 이후에 경기도 방산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거대한 전시장 건물이 나타났고 입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자랑이라고 이곳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앙에는 K2 흑표 전차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실물 크기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K2 전차 앞에 섰습니다. 거대했고 강력해 보였어요. 안내판을 읽어봤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수백 대가 수출되었고 유럽 최강의 지상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배 교수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사야 했던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과 중동에 최첨단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50년 전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는 파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천공 미사일 전시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천공의 요격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적 미사일을 정확하게 격추하는 장면이었죠. 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동의 방공망을 한국 무기가 책임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미국도 인정하는 성능이라고 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실전 검증은 물론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전시관 한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을 표시한 지도였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필리핀, 노르웨이, 붉은 점이 전 세계에 박혀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2022년 기준 방산 수출 세계 4위라고 적혀 있었죠. 단 3년 만에 이룬 성과라는 설명도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수백 년간 쌓아온 방산 시장을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배 교수가 제 신분을 밝혔고 직원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죠. 납기, 품질,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곧 국력입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신뢰가 있어야 했고 한국은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증명으로 신뢰를 쌓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시관 출구 쪽에는 영상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앉았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죠. 195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4위 수출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자립을 향한 여정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전시관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배 교수가 물어왔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고 기술뿐 아니라 의지를 봤다고 말했죠. 배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문화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청계천과 광화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기술과 무기를 봤으니 이제 문화를 볼 차례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배 교수님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날이라고 청계천과 광화문을 방문할 거라고 했죠.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기술과 무기를 봤으니 이제 한국의 부드러운 힘을 볼 차례였어요. 그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걸어다니며 서울의 일상을 느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지하철은 평일보다 한산했고 가족 단위 승객들이 눈에 띄었죠. 청계천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니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하천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하천에서 백로 한 마리가 우아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배 교수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청계천은 복원된 하천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복개되어 고가도로가 있던 곳인데 20여 년 전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렸다고 했죠. 생태계가 돌아오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했다고요. 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통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천 양옆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이는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벗어나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죠. 광장 중앙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 있었고 그 뒤로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특별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 동작을 가르쳐주며 웃고 있었죠. 지나가던 한국인들도 멈춰서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시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어 등록시험 응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가 배우는 언어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전쟁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를 나와서 다시 광장을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경복궁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전통 건축물과 현대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사진에 담았어요. 배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론 교수님, 한국은 세 가지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어요. 반도체로, 경제를, 방산으로, 안보를, 그리고 문화로 마음을 얻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청계천의 백로처럼 한국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광화문 광장의 젊은이들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오기 전 배 교수와 약속을 한 그날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날이었고, 제가 일주일간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했어요. 배영우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강연장에서 만나자고 했죠. 저는 노트를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고,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배 교수가 저를 맞이했고 무대 뒤 대기실로 안내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 제가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되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학생들의 눈빛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3명의 거물이 같은 예언을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죠. 저는 하버드가 있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자부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겸손합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죠. 미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랑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이루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대비시켰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말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 높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그가 말했다고 전했어요. 주변이 모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불리함을 강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죠.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70년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일본은 천천히 몰락하고 있으며 중국도 성장세가 꺾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간조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위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쇠부터 반도체까지 못 만드는 게 없고 만드는 것마다 세계 1위를 만들어내는 전 세계 최강 올라운드 제조업 강국이라고 치켜세웠어요. 거기다 25년 전부터 디지털 문화를 선도했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타국을 침탈하거나 수탈하며 성장한 적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간조했어요. 영국은 식민지를 착취했고 미국은 전쟁으로 패권을 잡았지만 한국은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강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과거 미국 할리우드나 코카콜라가 일으켰던 것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힘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감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고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이 이제 여러분이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기술자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재능을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간조했어요.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 되었지만 진짜 리더 국가가 되려면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강대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진 나라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아직 보지 못한 한국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영우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함께 가자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입구 앞에 섰어요. 배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 인생관을 바꿔놓은 경험을 선물해줬다고 했죠. 비행기에 탑승 후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에 활주로가 보였고 곧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날아가며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줄은 길었고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인천공항의 8분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짐을 찾는데도 2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는 5분이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보스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신호체계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죠. 서울에서 본 것과 비교하니 모든 게 낡아 보였습니다. 3일 뒤 저는 하버드 대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쌓여있던 서류들이 보였고 익숙한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죠. 얼마 뒤 국제경제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주제는 21세기 강대국의 재정이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니 동료 교수들과 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세계 4위 강대국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간조했죠. CNN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교했죠.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국가 발전 모델 연구였고 어떻게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 4위 강대국이 되었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유럽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그 15살 소녀는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삼촌, 제가 한국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고 들어보겠느냐고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평생 강대국을 연구했다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그러나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는 한국에서야 깨달았다고 이어갔죠. 강대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고 기술이 사람을 섬기며 시스템이 삶을 편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다고 확신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서울의 야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찬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고 느낀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코스피가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방산 수출도 계속 늘고 있었고 K-팝은 여전히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옳았고 골드만삭스도 맞았으며 짐 로저스의 전망도 실현되고 있었어요. 10년 전 조롱받던 그 예언들이 지금은 교과서가 되어 있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20여 년 후 한국은 세계 2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니, 어쩌면 1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과거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타국을 침탈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고 진정한 강대국의 자격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을 주목하라고, 그들에게서 배우라고 강조해요. 효율성과 배려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 기술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철학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방법. 이 모든 걸 한국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평생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가장 값진 진실을 가르쳐줬어요. 강대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진 나라이고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